시즌 초반에 성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NHL 시카고 블랙호크스와 LA 킹스가 감독 교체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NHL에서는 애틀랜틱 디비전 최하위 플로리다 팬서스가 4연승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NHL 핫앤낫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하이원과의 홈 3연전을 수입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팀 창단 첫 5연승을 질주했고 리그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72회 시작합니다. (172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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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과 하이원의 인천 3연전을 막 마치고 저희가 월요일 오전에 바로 또 하키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와 거의 포맷은 비슷할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또 부지런히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팟빵 댓글부터 보면서 출발해봅니다. 강범군님, 지난 회 녹음 직후에 댓글을 주셨는데요. 한라와 사할린 3연전이 한라의 시리즈 수입으로 끝났네요. 대명에게 2연패한 뒤라 한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정이었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한라 팬으로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항상 좋은 영상 준비해주시는 박힘찬 PD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기 후 전체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이 바로 업로드되는 것을 보니 밤샘 작업하시는 PD님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조그만 후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170회에 3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강범군님께서는 유튜브 쪽에 이제 또 후원하는 창구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또 후원을 또 따로 해주셨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같은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이시거든요. 네, 지인이시군요. 네, 동호인 리그가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쪽을 또 자발적으로 일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동호인 리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매 경기 때마다 안양에 방문하셔서 이 경기를 관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사할린 전 때도 중계하고 있을 때 이제 만나 뵙고 저도 이제 아드님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인사드리고 그 퍽 나눔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예, 반갑게 또 뵐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저희 온더스포츠 컨텐츠를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겨주시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그 댓글 또 후원까지 감사드리고요. 박김찬 PD님은 오늘도 밤샘 작업 후에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이현숙 기자님도 밤샘 작업으로 오늘 준비하신 거죠? 예, 밤샘이라면 밤샘이고 네. 그런 겁니다. 저는 밤샘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강범부님 감사합니다. 아스피린 03님이 또 댓글을 주셨는데 우선 171회에 13,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거기에 따른 댓글을 주셨는데 뒤늦게나마 대명 이영준 선수의 100포인트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합니다. 이영준 선수 등번호가 13번인데 아마도 그것에 따른 13,000캐시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는 마이크 테스트위드나 등번호 높은 선수들 강윤석 선수라던가 그런 선수들 90번대. 좀 활약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 댓글 이어지는데요. 경기를 볼 때마다 눈에 확 띄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서 확 착실하게 자기 역할 해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눈에 크게 안 띄는 무림 고수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고요. 앞으로도 쭉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더불어 대명 팬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댓글 감사하고요. SY더맨님이 171회에 5,000캐시를 또 감사하게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B성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언급된 문영비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게 생겨서 검색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정몽원 회장 관련 기사에 보니까 통상 아시아리그 한 해 한 팀 운영비가 45에서 55억 원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관련 기사를 보니까 맥데이빗 연봉을 소개하며 한국 국가대표 25명의 연봉 약 30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무 선수들, 백업 골리, 귀화 선수들 간의 편차가 클 테니 평균이 의미 없겠지만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충 얼마쯤 받는지, 구단 운영비 중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은 가능하네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참고로 2017년 KBO 리그 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 평균 연봉 약 1억 4천, 롯데 이대호가 25억, KT 위즈 연봉 총액이 약 39억 원이었습니다. 끝으로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 스케이트 등 장비는 선수가 자기 돈으로 사는 걸까요? 연봉의 승리 수당, 포인트 수당 같은 옵션이 있을까요? 신상훈, 안진이와 함께 유망주로 언급되던 성우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부 플라이카미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선수 개인 장비는 직접 구매하거나 구단에서 지정된 장비 스폰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스틱이나 스케이트는 개인이 쓰는 걸 씁니다.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 선수 계약 내용은 항상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세부 옵션 등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셨고, 세 번째, 성우재 선수 5월 28일에 대면 킬러 웨일즈 공지사항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공지가 나온 뒤에 소식은 모르겠네요. 라고 일부 답변을 주셨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답변으로 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시아리그 운영비, 이런 기사가 과거에 있었군요. 이거를 토대로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 연봉이 이 정도라는 거 보면은 국가대표급 되면은 그래도 연봉 1억 원 이상 평균 그 정도 예상이 되는 수준이네요. 다른 선수들 편차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답변이 가능할까요? 예,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 기사 내용도 뭐 이 정도인 거 보니까 예,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지 않은가. 예,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편차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경기 수나 예, 시즌이 예, 짧은 편이고 그리고 짧죠, 적고 경기도 없고. 참고로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KBO 리그 히어로즈 구단이 키움증권하고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을 했는데 연간 100억 원. 규모가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가?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좀 뭐 그러니까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뭐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많이 받는 걸로. 네. 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많다라는 네. 의견이시고요. 그렇다고 뭐 그거 다 깎아버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적인 기준에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아직까지는 아이스하키, 국내 아이스하키 쪽, 특히 아시아리그 쪽 구단 운영할 때 뭔가 확실한 기준점이란 게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구단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뭐 연봉 측정을 하거나 이러고 있을 텐데, 뭐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리그 뭐 스탯 관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구단별로 스탯 관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연봉 책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기준점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편차가 크다 보니까 구단별로 그런 연봉 공개나 이런 것들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세요? 성우재 선수는 예, 캐나다로 돌아가서 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이요? 예, 소방관 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예, 그쪽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보니까 글쎄 뭐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성적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이제 스폰을 받거나 뭐 팀에서 단체로 장비를 구매해서 쓰는데, 또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좀 개개인의 맞춤 장비들이 있잖아요. 스케이트도 그렇고 스틱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커스텀을 이제 해서 하면은 구단에서 그거를 맞춰서 구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팀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은 다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개인 커스텀 제품들도 구단에서 구매를 해서 예,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YB 성님 댓글 통해서 저희도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된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B 성님, 플라이카비님 감사드립니다. 램쿨하스님 댓글 볼게요.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덴낫에 드디어 패터슨이 하수로 올라왔네요. 만족해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캐녹스 아직도 디비전 선두예요.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아직도 선두죠. 보스턴 원정에서 예전 스탠리컵 결승전 복수라도 하듯이 8골이나 퍼버버리네요.
브락 베서가 부상으로 빠지고 요즘 잘 나가는 패터슨이 어시스트 1개 그쳤음에도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내면서 보스턴을 잡았습니다. 경기 보는데 캐스터가 캐넉스 한 경기 팀 골 기록이 9골인 것으로 얘기하면서 9골째를 기대하는 얘기를 자주 하던데 참으로 배부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곧 내려가느니 이런 생각 그만하고 열심히 응원해야겠어요. 팀 체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이번 시즌. 근데 이러면 귀신같이 내려가던데 하셨고요. 171회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캐넉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요동치고 계신 것 같아요. 커넉스가 사실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루이 에릭슨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이 이어지는 건 사실인데 좀 지속 가능성에서 저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골리진이 사실 너무 약해요. 야콥 마르크스트램 같은 선수로는 물론 이 선수가 예전에는 정말 골리 유망주 넘버1 소리 듣던 선수긴 했는데 네. NHL 레벨에서는 아직 전혀 본인의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로빈 레네르 선수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선수로는 제 생각에는 커넉스가 그 퍼시픽에서 살아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요. 그것 좀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경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버펄로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 40초 만에 2골 먹고 무너졌거든요. 예. 이 2골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3피리어드 후반 40초에 엠티넷에서 2골을 얻어맞고 결국 슈다웃에서 졌어요. 버펄로한테. 이런 모습이 이제 마크 스트램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수비진이 아무리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른 부분에서 아무래도 커넉스가 다른 퍼시픽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불안면서로 터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1위 하고 있는 것이 좋긴 한데 좀 지속 가능성에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이고 진짜 최선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플레이오프 막차 정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램클라스님 마음 비우고 보시다가 조금씩 이제 기대감이 커지시는 것 같은데 이현숙 기자님이 조금 또 다시 눌러주시네요. 마음 비우시라고. 아유 제가 이제 커넉스를 본 저는 경기를 본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캐넉스 또 지켜보겠습니다. 램클라스님도 감사드리고요. 아스피린 03님이 또 후원과 댓글을 주셨어요. 171회 14,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후원은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의 아시아리그 300경기를 축하합니다. 팀 이적 후 기량이 다시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어요. 스위프트 선수의 등번호 14번 14,000캐시네요. 곧 있으면은 이번 주에 아마 김혁 선수가 300경기 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브라이언 영 선수도 300경기 대기하고 있고 5번 55번. 네. 네. 뭐 이영준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300경기 그렇죠. 한 경기 남았는데요. 그 세 명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저희 괜히 또 후원에 대해 압박을 드리는 것 같고. 아니 뭐 그렇다고요. 아니, 기록 얘기가 나와서. 네.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리도리 7820님 팟빵 마지막 댓글인데요. 이제 대명이 예열 준비 마치고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선수로 비교하자면 몸이 늦게 풀리는 타입,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겠죠. 선수분들 이제 몸이 풀리신 듯 다른 팀들 긴장 타셔야 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댓글이 대명이 하이원전 시리즈 2번째 경기 이기고 올라온 댓글인데 어제 이제 3번째 경기마저 이기고 승점 9점짜리 대명이 3연전 수입을 했습니다. 박hin찬 PD님이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뭐 제가 바랬던 거는 한 팀의 수입. 대명이 이기든 하이원이 이기든. 네. 근데 대명이 이겼네요. 결과적으로 하이원은 어떡하라고. 그게 이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네. 네. 대명이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분위기를 타고 있고 뭐 지금 창단 첫 5연승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 충분히 긴장을 타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또 냉정하게 들이대보면 대명으로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이번에 5연승 상대는 현재 리그 7위, 8위 최하위 팀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대명으로서도 절대 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승점을 먹을 수 있는 데서는 확실히 먹고 간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결과로 대명은 우리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팬들에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생각을 해보면 대명이 좀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예전에는 진짜 한 시리즈 지나면 완전 다른 팀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됐고 지금 성적이 올라온 이유는 사실상 경기 수가 맞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몸이 늦게 풀렸다 이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해는 사실 그 전력만큼 영입한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니코전 그 두 번 진 거는 니코가 센 거 지금 다 증명이 된 상황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니코가 가장 세다라는 게 그 뒷경기로도 증명이 됐어요. 질만 했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어요. 니코 물론 이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예, 고군분투했다. 원정지에서 뭐 그 정도 했으니까 홈에서 복수를 하면은 되겠고요. 또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에. 그렇습니다. 자, 도리도리 7820님 댓글도 감사합니다. 네이버 쪽 보겠습니다. S와 SIPO님. 아일랜더스 팬으로서 오늘 헵스 경기 직관하고 왔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슛아웃까지 가서 져서 승점 얻었지만 계속 밀리는 경기여서 승점 없이 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계속 핫한 팀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지난 회에 아일랜더스가 핫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이번 주 뭐 아주 핫하진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알로이츠님이 답글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아일랜더스 좋아하는 팀이고 올해 펜서스전 직관 다녀왔습니다. 표값은 저렴해서 좋았는데 맥주값은 상상 초월하게 비싸더라고요. 미화가 캐나다와보다 비싼데도 액면가가 훨씬 높더군요. 올 시즌 한 번 더 가볼 계획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공유해 주셨어요. 아일랜더스의 행보도 계속 주목이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알로이츠님 댓글 하나 더 있는데 헵스가 첫 달을 아주 잘 보냈네요. 맥스 도미와 토마스 타르타르가 포인트 1, 2위로 도미는 지난 시즌 기록한 골을 이미 다 기록하고 세 팀에서 아주 잘해주고 있고 떠난 선수들을 잊게 해주네요. 프롭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사실 몬트리올이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고, 사실 이제 하센낫에 한번 소개될 법도 한데 지금 하세 한번 소개할 법도 한데 이게 은근히 연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4연승, 5연승 이렇게 못 하고 네. 한 2승 1패, 3승 1패 이렇게는 또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올해 이런 행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어쨌든 소개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몬트리올도 시즌 초반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디비전 중상위권, 포스트 시즌 가능권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킹님 댓글 보겠습니다. 처음 라이벌전에서 백투백이고 원정 경기지만 참패했네요. 파스터넥 해트트릭 허용하면서 디비전 3강 첫 단추를 패전으로 끼웠습니다. 항상 치열한 순위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 전적에서 조금이나마 우위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닐랜더는 결국 트레이드 올려놓았네요. 파스터넥 계약과 비슷한 6년 4천만 불 거절했단 설이 있어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올 시즌 전력 외입니다. 여긴 이제 아침 저녁 영하로 떨어져 춥고 날도 흐려 을씨년하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인사를 주셨습니다. 프라스토나넥 뭐 계약 소식. 닐랜더가 트레이드 대상에 올라왔나 보죠? 뭐 쓸 수 없으니까는 올려야 되고, 사실 12월 22일이었던가요? 그거 지나면 이제 비제한적 자유계약까지 풀리거든요. 네. 그럴 바에 그냥 트레이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이제 빌리암 릴란데르 선수 아버지가 미할 릴란데르라는 선수인데 옛날에 정말 NHL에서 잘 뛰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은 이제 관여를 하고 있나 봐요. 아하. 이제 이런 부분도 협상의 난항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토론토가 릴란데르 선수 없어도 잘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소식인,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주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와 이런 정도는 아닌데 오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이제 좀 뭐 놓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은 꽤 가치를 근데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가치를 받을 수 있을 여지도 있는데 이 선수가 워낙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계약 이런 부분에서 난항을 겪게 된다면은 나는 그러니까 영입하는 팀에서는 좀 큰 마음 이제 큰 돈을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이 정도의 가치를 또 못 보여주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뭐 어쨌든 뭐 트레이드도 그렇고 협상도 그렇고 지금 토론토가 좀 뭐 곤란한 상황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캐나다 쪽도 날씨가 좀 그런가 보네요. 여기 한국도 요즘 날씨 추워진 것도 추워진 건데 저는 요 며칠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공기가 안 좋아서 목이 오늘도 좀 답답한데 아무튼 청취자분들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로이치님 바이킹 댓글까지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사연 배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힘찬 골뱅이 온도스포츠.co.kr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회에 사연이 너무 없다. 안 온다. 거의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걸 들으시고 뭔가 좀 측은하게 여기신 건지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어느 분인가요? 예, 아스피린 공사님께서 예. 또 장문에 야, 뭐 댓글도 요즘 많이 주시는데 또 장문의 사연까지. 거기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예. 이러면 이제 저희가 가진 선물 막 퍼다 드려야죠. 네. 일단 사연 소개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 03님 사연이에요. 좀 긴데요. 그래도 좀 쭉 들어보시면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비슷한 과정이나 환경을 겪는 또 하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아스피린 03님 사연입니다. 힘찬 PD님 안녕하세요.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잘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초짜인지라 사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용기가 나지 않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저의 경우 하키라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실상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링크장에 간 적도 없고 스케이트 자체를 신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운동과 아주 거리가 먼 데다 겁도 많고 미끄러지는 것도 싫어하고 추운 것도 매우 싫어합니다. 전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배웠을 때 이래저래 동계 스포츠는 나랑 연이 없다고 마음을 굳히기도 했었지요. 사실 하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이 황당합니다. 아이들에게 남편이 하키를 시킨다고 그러더니 이왕 하는 운동을 가족 스포츠로 만들어보게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뭐라 하면서 거절했지요. 솔직히 하키에 대한 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 위험한 스포츠라는 생각이 컸었고 옆에서 보니 장비를 챙겨서 다니는 게 일이더군요. 오죽하면 아이들을 시킬 때도 당신이 벌인 일이니 그 뒷감당은 나는 모른다고 말해놓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하자고 조를 때 이후로 간만에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더군요. 몇 개월을 저는 안 한다고 우기는데 무장 한 번만 입어보라는 둥 참 귀찮았습니다. 거기다 그맘때쯤 건강도 좀 되찾고 인생에 무엇인가 도전할 만한 것을 그동안 완전히 등한시하던 스포츠로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철인 3종을 할까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몇 달 동안 피말리게 하키하자고 들먹는데 지친 것도 있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스케이트도 그때 처음 신고 링크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지요. 처음 무장을 입고 링크장에 들어갔을 때 기분은 참으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서 있지도 못해서 벽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섭게 쌩쌩 달리더군요. 당장 남편만 해도 스케이트를 조금 탈 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제 눈앞에서 휘리릭 사라졌었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당장 제 복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전과 연관이 있는 것이니 주의하라고 설명도 해주셨고 벽 잡고 얼음 미는 것부터 친절히 알려주셨죠.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뿐이었는데 첫 수업을 하고 나니 두려움은 많이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시작이 중요한데 첫 선생님을 잘 만났었지요. 제 스케이트랑 헬멧의 심각한 문제도 자주 지적해 주셨었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스포츠 관람인 제가 경기를 보게 된 것도 그 선생님 덕이었어요. 하키는 스케이트 타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직접 보거나 중계로 틈틈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팀 스포츠이니 전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단순히 타기만 할 때보다는 보는 눈도 생길 것이라고 하셨죠. 이왕이면 응원팀도 하나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네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NHL 하이라이트 같은 것만 뭣도 모르고 봤었고 직관은 작년에 코리아 리그를 보면서 매력에 빠지게 되었네요. 그전에는 남편의 고집으로 아시아리그 직관을 갔었지만 평일에 뒤늦게 간 데다 링크장이 추워서 아주 질색했었던 기억뿐인데 막상 가서 대학생들 경기 보니까 박력 있고 재미있었던 터라 연달아 보다가 몸살이 크게 나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에 아시아리그를 열심히 챙겨보게 되었어요. 하키는 물론 구기 종목 자체가 처음이고 경기 관람 경험도 없는지라 NHL보다는 중계든 직관이든 아시아리그가 편하더군요. 경기를 보면서 본의 아니게 하키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아보다가 이 팟캐스트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들은 게 작년 11월 말쯤이더군요. 처음에 1화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왜 나는 한국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나 했는데 얼마 전에 정주행 끝내고 1화를 들어보니 이제는 다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하키를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나 같은 초짜가 소속감을 가질 만한 팀도 알아보고 가입했었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소규모 레슨을 받을 때 제가 안짱다리라서 스케이트의 자세들이 안 된다고 깨알 같은 잔소리를 해준 코치님 덕분에 40년 가까이 된 안짱다리를 어느 정도 고치기까지 했었네요. 그래도 타고나게 둔한 운동신경에 겁이 많은 성격인지라 노력해도 스케이트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끼기도 하고
하키 자체의 매력에 푹 빠져서 때 아닌 욕심을 내게 됩니다. 하키 정보로 유명한 모 사이트에 가입도 하고 하키 관련 그룹에 가입도 하고 게스트나 레슨 정보 보이면 닥치는 대로 달려나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일반 대관 때 시간 나면 스케이트를 타고 주 2, 3회 수업이었는데 과도한 욕심으로 주 7, 9회, 7에서 9회 타는 생활을 한 10개월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정규직이 아닌 파트로 일을 하는 터라 가능한 생활이었습니다. 원래는 잠깐 파트로 일을 하고 일을 더 구애하는 상황이었지만 반백수 생활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허허. 그동안 일을 이렇게 헐렁하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막상 헐렁하게 하니 이것도 나름대로 좋더군요. 문제는 욕심이 과해서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하는데 약을 한 움큼 털어먹고 링크장에 달려가는 터라 주변에서 말리는 지경까지 왔었어요. 하지만 그때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키가 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일종의 자아성찰의 기회였어요. 사실 그동안 살면서 정말로 뭘 간절히 원한 적도 없고 뭔가에 최선을 다한 적도 없이 적당히 주어진 대로만 산 인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키를 할 때마다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었네요. 그리고 이 운동은 저를 계속 불편하게 해요. 하면 일반 운동에 비해 몇 배는 힘들고 이걸 이 나이에 왜 하냐라는 생각은 몇 번씩 하지만 하고 나서 전신이 땀범벅이 되어서 나올 때 몰려오는 그 즐거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힘들어도 꼬박꼬박 운전해서 링크장에 가게 되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제가 하키를 하면서 느낀 점은 참 저의 성격이랑 이 운동이 안 어울린다는 점, 아무리 노력하고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슬픈 사실도 알려주고 역시 피지컬 면에서 여지간한 남자들을 못 당하는 터라 참 서글프기도 하고 특히 나이 40에 시작한 터라 젊은 사람들을 또 못 당하네요. 맨날 자주 하면서 하키는 청춘 스포츠, 남자들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에서 마이너 스포츠인 현실을 여실히 느끼는 터라 이 매력적인 운동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현실도 아쉬웠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발을 잘못 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지만 그건 잠시의 푸념이고 오늘도 하키와 같이 하는 삶을 또 살고 있죠. 사실 제 인생에서 어린 시절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은 하키가 처음이에요. 소심하게 이를 데 없는 성격과 피지컬 불량으로 많이 안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추어 대회 몇 번 참석도 하고 하키 덕에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특히 남편이랑 각자 다른 팀으로 출전해서 링크장에서 적으로 맞붙었었죠. 뭐 저는 남편과 달리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출석만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는 죽자 사자 하면서 끝을 보려는 생각은 포기하고 그냥 길게 최대한 오래 이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투덜대도 제가 살면서 사랑에 빠진 대상의 최고는 하키니까요. 여기까지 아스피린 0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아이스하키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막 생전 처음 스케이트를 타보는데 벽 잡고 막 저는 이제 의자 잡고 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들도 많이 나고,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이 시기에 똑같이 했었구나. 다른 네. 분들도 비슷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네. 뭐 본인이 즐겁고 본인이 좋으면은 그게 인기 스포츠인 거지 뭐 누가 인기 비인기를 정해 주겠습니까? 네. 끝까지 길게 생활체육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안 다치고 오래 길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키를 또 즐기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반백수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러면 또 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이 긴 사연 보면서 참 하키와 전혀 상관이 없던 한 분이 어떻게 하키를 접하게 되고 지금 최고의 사랑에 빠지게 되셨는지. 네. 대부분의 동호회 분들이나 이제 아이스하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입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비슷한 입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가족 스포츠로 지금 즐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편으로 되게 보기도 좋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가정의 화목에도 굉장히 하키가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긍정적인 면도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이 아스피린 공상님이 그동안 댓글로만 이렇게 봤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그런 과정을 토대로 그런 댓글들이 나왔는지 다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와, 정말 감사하게도 사연 배틀 또
이렇게 참여자로 정말 정성껏 써주셨는데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예. 뭐 지난번 밀린 선물부터 해가지고 네. 한 보따리 싸들고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한 보따리 싸들고 보내드려야겠죠. 네. 자, 뭐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사연 보면서 저희도 한번 또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또 입문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네. 또 현재 아이스하키를 즐기고 계신 분들의 네. 사연을 네. 보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이번 그 사연에 자극받아 그렇죠. 저희를 또 한번 측은하게 여겨주신다면 네. 또 그러니까 사연을 본인의 보내주시면 이야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어디 가서 꺼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주시는 용기도 굉장한 거고요. 네. 예, 이렇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은 뭐 또 그만큼 또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많은 참여를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모쪼록 아스피린 03님 다치지 않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앞으로도 계속 하키 즐기시고 저희 콘텐츠도 같이 즐겨주시고 예, 하키의 이야기를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하인더넷 172회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을 중심으로 한 오늘 해외 하키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와, 오늘 뉴스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NHL 두 팀의 감독 교체 소식입니다. 기존 감독 경질됐어요. 예, 뭐 사실 이번 주에 좀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손턴 선수도 1500경기 출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요 두 개를 좀 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네. 요 감독 경질 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참 커리어도 화려하고 그렇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감독들이라 또 꼽아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게다가 한 팀은 기대의 팀이고 한 팀은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감독부터 보겠습니다. 예,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조엘 쾨빌 감독을 경질하고 제러미 콜리턴 씨를 이제 감독 사령탑으로 앉히게 됐네요. 아, 2010년대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하고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던 시카고 그렇습니다. 블랙호크스가 조엘 쾨빌 감독을 내쳤어요. 예, 뭐 진짜 뭐 좀 거칠게 말하면 잘라버렸고요. 네, 1996년부터 사실 쾨빌 감독은 NHL 감독으로서 좀 족적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에요. 시카고 감독을 맡기 전까지는 정규 시즌용 감독이라는 좀 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이 항상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콜로라도의 감독도 하면서 훌륭한 정규 시즌을 보냈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좀 정규 시즌 감독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시카고 지휘봉을 딱 잡은 뒤로는 첫 해의 팀을 서부 결승전으로 인도를 한 것과 동시에 이듬해인 2010년에는 49년 만에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우승을 이끌어내면서 아주 또 훌륭한 성공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10년 이후에 시카고는 사실상 서부의 한 축으로 불리면서 센트럴 디비전의 한 축으로 불리면서 정말 강호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훌륭한 성적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 남겨왔고요. 이는 2013년, 15년 또 NHL 우승에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플레이오프를 계속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딱 두 해, 2012년, 2016년을 제외하면은 다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한 팀들한테 떨어졌어요. 떨어진 해도. 아하. 이 정도만 봐도 정말 대단한 팀이다. 시카고 블랙호크스. 본인들이 우승을 하든지 아니면 우승팀한테 그러니까 우승권에 근접한 팀한테 떨어졌던 거죠. 네. 그 정도로 대단한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쾨빌 감독이 대단했던 점은 셀러리 캡으로 인해서 매년 주축 선수를 잃어왔었어요. 특히 2010년 우승 뒤로는 정말 그게 대단했고 만약에 NHL이 뭐 소프트 캡이나 아니면 예전처럼 캡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매년 파이널을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윈니펙에서 잘 나가던 버플린도
블랙호크스에 있었었고 2010년에는 그다음 앤드류 레드 같은 선수도 굉장히 유틸리티 자원으로 충분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선수의 이미 분명하고 제 생각에는 호크스가 2010년의 전력에서 계속 지금 플러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충분히 매년 뭐 파이널에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셀러리 캡에서 매년 선수를 잃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냈다라는 부분이 캠벨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 감독이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었던 좀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런 제반 상황이 이 성적의 가치를 더 뒷받침해 주는 것 같네요. 퀸빌 감독 그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그리고 올 시즌 지금 초반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2시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경질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야, 올 시즌 아직 되게 초반인데 한 그렇죠. 5분의 1도 안 지났는데 그만큼 이제 북미 1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4대 리그에서가 얼마나 기준이 냉혹한지를 좀 아실 수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근데 블랙호크스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재료가 없거든요. 재료가 없는데 요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퀸빌 감독이 경질이 됐고 새로운 감독으로 제러미 콜리턴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콜리턴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감독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 조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 33살입니다. 33살에 감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야. 감독이 됐고요. 그런데 그 감독 시카고 감독 부임하기 전까지는 시카고의 AHL 협약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록포드에서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팀을 지구 결승까지도 이끌기도 했네요. 네. 그래서 지도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지금 쓸만한 재료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 됐고 거기에서 지금 시카고가 새로운 앞으로 좀 새로운 체제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결별을 선택을 했고 콜리턴 씨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어쨌든 시카고는 좀 재료를 갖춰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수진이 조금씩 구성이 되고 좀 콜리턴 감독이 또 원하는 체제에 맞는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하고 이런 좀 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2, 3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라도 2, 3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글쎄요.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퀸빌 감독을 자르고 33살의 이 어린 감독을 앉혔다는 거는 글쎄요. 장기적으로 볼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건 완전 그냥 분위기 쇄신용 카드 느낌이 확 물씬 풍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왜 그러냐면은 너무 파격적인 인사긴 해요. 네. 33살의 감독이면은 지금 블랙호크스에 33살부터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은 좀 분명 그래도 이제 감독 선수 관계이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파격적인 인사고 어쨌든 시카고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니면 또 올해 끝나고 또 자르고 또 새 감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지금 제 느낌은 사실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쇄신 영월 시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카고의 이 빠른 선택 추후 또 경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앞서서 먼저 감독 교체 소식이 나온 쪽은 LA 킹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LA가 조금 더 빠르긴 했어요. 이제 존 스티븐스 감독이 이제 경질 당하고 윌리 데자르댕 씨가 LA의 감독으로 앉게 됐습니다. 존 스티븐스 감독도 LA에서 우승도 하고 성과가 있는 감독인데 올 시즌 또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내쳐지네요. 제가 처음 하키를 본 시점 수준의 이제 필라델피아 감독으로 있었던 존 스티븐스 씨인데 이 감독이 AHL 협약 필라델피아 AHL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팬텀스 필라델피아 팬텀스에서 처음 코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0607 시즌에 이제 감독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감독으로 승격이 됐는데 네. 2시즌 연속으로 플레이오프를 이끌 성과도 있고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그 다음 연도 인천 0910 시즌 도중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질된 이후 그 시즌 쉬었죠. 0910 시즌은 쉬었죠. 예. 그런데 그 이듬해인 1011 시즌에 LA 킹스의 코치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L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코치도 하고 부감독까지 승격이 됐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코치까지 승격이 됐었고 7년 동안 LA가 서부 강호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데도 큰 공헌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차례 우승을 했고요. 이제 서부에서도 막 서부 결승전까지 가서 막 시카고한테 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치가 서터 감독이 정말 탄탄한 수비 시스템의 이제 강점인 이 감독이었어요. 그걸 다 체제를 구성을 해놨고 그 체제를 이제 서터 감독이 퇴임을 한 이후에도 잘 지탱을 해나가면서 나쁜 성적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LA에서의 이제 감독 시즌이요. 그런데 좀 운이 없었어요. 하키의 트렌드가 최근에 굉장히 역습 전개를 위주로 하는 속도전으로 바뀌었는데 이 속도전의 변화에 그렇게 크게 맞아 들어가는 이제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제 시대를 좀 잘 발맞춰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베이거스에게 패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면서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됐네요. 마찬가지로 올 시즌 초반에서도 LA 킹스는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저희 하덴낫에서 낫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LA 킹스의 어려운 시즌 초반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요. 존 스티븐스 감독 경질됐고 LA가 새로운 감독으로 윌리 데자르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많이 익숙하시죠.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그런 게 아마 많습니다. 사실 밴쿠버 팬분들은 또 익숙한 이름일 텐데 데자르덴 씨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밴쿠버 카너스의 감독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경질 이후에는 지난 올림픽 캐나다 팀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동메달을 땄죠. 평창 올림픽 캐나다 동메달 감독이었어요. 그렇죠. 동메달 감독이 됐고 이후에 이제 데자르덴 씨가 감독 부임한 이후에 코치를 누굴 데려왔냐라고 하면은 마르코 슈트름 씨를 데려왔어요. 네. 이분은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올림픽. 평창 올림픽 때 독일 대표팀 감독이 LA의 코치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커넥션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평창 올림픽 동메달 감독이 감독이고 은메달 감독이 코치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하고 캐나다가 준결승에서 붙었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데자르덴 씨가 어쨌든 올림픽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슈트름 씨를 확실하게 인정을 했다. 그래서 좀 데려오고 싶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슈트름 씨는 사실 NHL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수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녹아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당시에는 독일이 이겼었는데 그렇습니다. 올라갔었는데 되게 묘한 조합이네요. 근데 더 묘한 조합은 선수들 중에는 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죠. LA 킹스에 코발츠크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메달리스트들이 또 한 번에 또 걸집하는 또 LA가 됐는데 근데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데자르덴 씨가 밴쿠버에서 첫 해를 제외하고는 크게 성공을 거둔 해가 없어요. 나머지 두 시즌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LA 구세주로서 이 감독을 선택한 게 맞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적도 1승 2패로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부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임시 감독으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데자르덴 씨가 올해 끝나고 좀 내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LA가 갑자기 급 반등을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흐름으로 간다면 좀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밴쿠버에서의 그 모습 때문에 좀 데자르덴 씨를 그렇게 신뢰를 하질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LA에서의 초반 자체는 첫 3경기 자체는 좀 그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 LA 팬분들은 좀 마음을 졸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와 LA가 시즌 극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선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 이 두 팀 앞으로 행보 궁금해지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이 외에 또 한 가지 소식을 준비하셨죠? 예, 러시아 쪽에서 하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이번에 하키 클래식이라고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야외 경기가 2차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야외 경기요. 어떤 경기인가요? 2018년 이제 12월 16일과 12월 22일에 2차례 이제 펼쳐질 예정인데 러시아 하키 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야외 경기를 개최한다고 했고 12월 16일은 아시다시피 국가전 주간이에요. 그런데 뭐 작년의 예시에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12월에 러시아에서는 채널1컵이 열립니다. 채널1컵. 지난해 우리나라도 참가를 했던 그 대회입니다. 예. 그런데 12월 16일이 마지막 일정이에요.
16일이 마지막 일정인데 러시아와 핀란드의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경기를 야외 경기로 치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채널컵 자체는 이제 첫 경기는 핀란드에서 펼쳐지고 나머지 경기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홈구장인 아이스팔레이스에서 펼쳐질 예정이에요. 예. 그런데 마지막 경기는 이제 뭐 축구 팬분들이나 스포츠 팬분들에게 익숙한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제니트 이제 러시아 축구 클럽의 제니트. 연고지이기도 하죠.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해요. 그렇죠. 예전에 네. 그 아드보카트 감독 2호 선수도 여기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예. 어쨌든 많이 연관이 있는 팀인데 네. 이 제니트의 홈구장인 크레초프스키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네. 예, 그약 7만석 규모의 어쨌든 관객 동원이 가능한 이제 경기장인데 여기서 야외 경기로 펼쳐진다고 하네요. 마지막 경기를 가장 특별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경기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더 특별한 건 메인 이벤트는 이 경기예요. 뭐냐면 12월 22일 날 스카와 체스카의 경기 역시 이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는 그러면 KHL 정규리그 경기인가요? 예, 정규 시즌 경기. 세 번째 펼쳐지는 정규 시즌 경기인데 작년에 헬싱키 아이스 챌린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방송에 네. 한번 대화를 드렸었고 요게 첫 경기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있었던 윈터 아이스 브레이크가 라트비아에서 열렸습니다. 디나모 리가와 디나모 민스크의 경기가 라트비아에서 열렸는데 이 경기가 KHL에서 경기인 두 번째 야외 경기고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체스카와 스카가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레초프스키 스타디움에서 맞붙는 경기가 되겠네요. 네. 야, KHL 최고의 두 팀, 대표적인 두 팀이 맞붙는 이 경기 많은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주목이 그렇죠. 되네요. 예, 근데 사실 12월 22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떤 이유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체스카와 스카 구단의 창립일이 12월 22일이에요. 아, 두 구단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년리그 참가한 멤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KHL 굉장히 오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KHL이 사실 러시아 슈퍼리그가 직접적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러시아 슈퍼리그의 전신이 소비에트 하키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소비에트 하키 챔피언십이 시작된 날도 1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여러 가지로 이제 이 12월 22일이라는 날은 러시아 하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날이고 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두 팀이 펼쳐지게 되고 사실 이 스카 체스카는 거의 뭐 최고 흥행 매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6일, 22일 펼쳐질 요 두 경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관객 동원력이 나올지도 좀 궁금하네요. 한 7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제니트의 홈구장 크레초프스키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요. 12월 16일, 12월 22일 러시아 핀란드전, 스카와 체스카전 기대가 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NHL 핫앤낫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NHL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희비가 엇갈렸던 팀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핫 두 팀, 낫 세 팀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핫 역시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죠. 예, 플로리다를 정했는데 3연승, 4연승이죠. 오늘 또 오타와를 또 잡더라고요. 아주 손쉽게 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연승이 되면서 좀 순위 상승 여지가 많이 마련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지금 플로리다가 잘 되고 있는 게 라인 화력의 분산을 상당히 잘 이끌어냈다. 어떻게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면은 닉 뷰스테드 선수를 3라인으로 내렸는데 이 선택이 상당히 주요하면서 1, 2, 3라인이 굉장히 이제 라인이 고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격력의 분산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좀 문제가 됐었던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도 최근 경기에선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승세의 원인으로 보이네요. 예. 플로리다 팬서스. 그 외에 또 어떤 상승세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로베르토 루옹고 선수가 복귀 이후에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라이먼 선수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라이먼 선수도 뭐 오타와로 그냥 뭐 아주 잠궈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루옹고 선수부터 언급을 드리면 부상 복귀 이후에 3경기에서 92개의 슈팅을 받았는데 5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거의 뭐 전성기에 육박한 이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 경이로운 뒷심을
보였잖아요. 플로리다가. 그런데 요 뒷심에는 안정화된 골텐딩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루옹고 라이머라는 조합이 상당히 안정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팀이 덩달아 성적이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본연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루옹고 선수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39살입니다. 만으로. 네. 이런 나이가 많기 때문에 60경기 이렇게는 소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뭐 물론 사실 지금 초반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60경기 소화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50경기 정도 출장 굉장히 많이 출장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을 어쨌든 라이머라는 선수가 덜어줄 수가 있다는 거를 작년이랑 올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루옹고도 그렇고 라이머 선수도 그렇고 골텐딩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은 지금 상당히 또 핀란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좀 덜한 축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전의 계기는 충분히 마련을 할 수 있는 플로리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4연승, 그 4연승의 이면에는 뷰스테드 선수를 통한 라인 조정 그리고 루옹고 선수의 복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승세 요인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애틀란틱 디비전 최하위에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치른 경기 수가 가장 적어요. 또 최근 4연승의 상승세 더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오늘 핫 첫 번째 주인공 차지했고요. 핫 한 팀 더 있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여기도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죠? 지금 뭐 3연승을 하고 있네요. 사실 애리조나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리조나 백투백 2연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뭐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최근에 애리조나가 요 두 경기를 지고 난 다음부터 또 추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연승 자체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너제이전에도 승점을 어쨌든 획득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6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5승 1OT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플라이어스가 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포인트는 좀 적긴 한데 놀란 패트릭 선수가 2라인 센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파워플레이에서도 기용이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라인 공격은 최근 3경기에서 16포인트를 적립을 하는 또 굉장히 그냥 못 막은 거죠 상대팀이.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부상자 명단에 들었던 벤 림스타익 선수도 어제부로 팀 연습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소식만 남았거든요. 필리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 돌아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지 않나 싶네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 것 같네요. 이 상승세가 그러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필라델피아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그간 강점이었던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 2년 동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1라인 파워플레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도 막지 못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올해는 막히고 있네요. 그런 지금 파워플레이 성공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13%?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페널티 킬링도 지금 리그 평균이 79% 정도예요. 80% 약간 안 되는데 필라델피아는 70%입니다. 스페셜 팀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래요. 올해는 사실 뭐 페널티 킬링은 전에부터 조금 약했는데 파워플레이까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플로리다, 뉴저지, 템파베이입니다. 모두 다 파워플레이 성공이 20% 넘는 팀이에요. 파워플레이는 뭐 물론 약팀 뉴저지가 지금 조금 헤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세 팀 모두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면 분명한데 이번 주도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PK에서의 보완이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뉴저지 빼고는 플로리다 지금 핫 첫 번째 팀이었고 템파베이 뭐 디비전 선두 달리고 있는 팀이고 전력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페널티 킬링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 필라델피아 이번 한 주의 일정에 또 키가 될 것 같군요. 핫 두 팀을 먼저 봤습니다. 이제 낫 세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안 좋았던 팀 어디부터 볼까요?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뉴저지 얘기 바로 나오는군요. 뭐 사실 11월 들어서 1승 4패죠. 그러면서 메트로 디비전 지금 최하위로 쳐지고 말았네요. 오늘 또 지면서 1승 5패가 될 것 같은데 10월 중순부터 팀의 실점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11월 접어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공격당 36개 이상의 슈팅을 허용할 만큼 수비진 역시 굉장히 망가진 모습이 보여졌고 템파베이전 8실점, 오타와전 7실점, 토론토전 6실점입니다. 이는 수비 골리진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이제 터졌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좀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수비에서 실점이 너무 많다. 이것이 최근에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홀 선수가 사실 지난해에 폴 선수가 어쨌든 MVP를 타긴 했지만 지금 홀 선수가 어쨌든 홀 선수의 어깨에서 좀 짐을 덜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라인 자체가 탄탄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좋아요. 히시어, 홀, 그리고 팔메리 같은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라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제이잭 선수까지 해결사 역할을 가끔씩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네. 이 4명의 선수, 이 4명 이외의 선수의 기여도는 공격수 중에 이 4명을 제외하고는 별 기여도가 없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보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뭐 이 경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지속 가능성에서 굉장히 없다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뭐 공격이 1라인에 너무 편중돼 있다. 일부 선수들에게 너무 편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뭐 마르쿠스 요한손 같이 이 선수가 예전에 워싱턴에 뛸 때는 정말 뭐 거의 0.6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데다가 공격 수비 양면에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요한손 선수가 뇌진탕으로 몇 번 고생한 다음에 뉴저지에서 지금 예전에 워싱턴에서 뛰었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뉴저지가 지금 부진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더 이상 또 패배가 쌓이면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좀 경기를 회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다양한 득점 루트, 득점 가담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시고요. 뉴저지 오늘 위니펙에게 또 졌네요.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점점 어려워지네요. 최하위인데요 지금 디비전. 근데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기록은 올 시즌 홈하고 원정 경기 승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뉴저지가 홈에서는 5승 1패 1-5티인데 원정에서는 오늘까지 1승 7패예요. 뇌시빌 프레데터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8전 8승을 하고 있는 그런 팀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뉴저지 데블스가 원정에서의 승률을 좀 더 또 올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지금 원정에서 반만 이겼어도 순위가 확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네, 뉴저지 데블스가 오늘 낮 첫 번째 주인공이었고요. 두 번째 낮 어느 팀인가요?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낮에 올라왔는데 콜로라도 초반에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달라진 것 같네요. 초반에 상당히 좋았죠. 거의 뭐 1위까지도 이제 위협을 했었는데 11월 들어서 전패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연패 카운트 지금 10월 말까지 포함을 하면 5연패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팀 내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왜 콜로라도가 이기는 거지? 정말 약간 애너하임 느낌인데요. 그렇죠. 경기를 보면서도 의문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연패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팀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란타넨, 맥키넌, 란데스코브 요 선수의 초반 득점 생산력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상 수준, 경기당 1포인트나 0.8포인트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네. 그 결과가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원래라면은 2점, 3점을 더 넣을 수 있는 경기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잘 나갈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2점, 3점을 더 넣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거품이 조금은 거친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이제 득점 페이스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매경이 굉장히 많은 슈팅을 허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뉴저지랑 비슷한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언급을 드려봤던 부분은 골텐딩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준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거품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균 수준으로 이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골텐딩 역시 회귀를 하는 게 예전이라면은 1-2실점 덜 하는 거를 1-2실점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톤명확히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네. 이 균열의 조짐은 캘거리전 6실점, 밴쿠버전 7실점, 내슈빌전 4실점, 위니펙전도 5실점을 하는 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좀 많이 실점을 해도 1라인이 또 확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잡는 이런 경기가 있는 거고 그런 아니면은 좀 득점이 안 나와도 이제 수비 부분에서 골텐딩 부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상쇄가 되는 공격에 좀 약한 상태들. 근데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서 좀 나쁘게 말한 거품이지만 어쨌든 좀 이런 불안 요소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쌓아놨던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금 센트럴 디비전 하위권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현재 센트럴 디비전을 보면 내시비라고 미네소타가 워낙 지금 기세가 그렇죠. 좋다 보니까 좀 벌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다른 디비전 5위랑 위치가 좀 다른 느낌이 확 옵니다. 예, 상위권 지금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내슈빌은 뭐 사실 매주 하세 언급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 됐고요. 네. 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콜로라도도 빨리 위기감이 지금 슬슬 느껴질 때거든요. 어쨌든 네. 경기력에서 이제 공격이나 골텐딩 어느 무너진 부분을 지가 두 개 다 복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경기는 그래도 한 경기라도 더 잡아내는 게 지금은 또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12일 월요일 저희 녹음하고 있는 중에 콜로라도는 에드먼턴과 경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에드먼턴 최근 3연패.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인데 에드먼턴 상대로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콜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하덴낫 이제 낮 마지막 한 팀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피츠버그 펭귄스가 낮에 등장을 하게 됐군요. 지난주 어땠나요? 불안한 골텐딩의 약점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요. 5연패 거뒀습니다. 물론 뭐 지난 경기에서 애리조나를 잡긴 했습니다만 네, 5연패는 일단 끊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직후입니다. 5연패를 거두는 동안에 어쨌든 피츠버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를 앞세워서 많은 슛을 가져가고 거기서 득점을 하는 좀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하는 이런 경기 운영 자체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텐딩에서 그냥 아주 붕괴를 해버리면서 경기를 지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고 5연패를 거두게 됐네요. 네. 자, 피츠버그의 5연패. 조금은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매트 머리 선수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이 선수가 이 정도로 기복이 심하진 않은데 근데 원래부터 이 선수가 약점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였습니다. 하이글러브가 굉장히 약하고요. 글러브 사이드가 진짜 약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네. 이런 약점이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런 이제 지금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기복이면 사실 주전골리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물론 뭐 내진탕 복귀 전에 셧아웃하고 그 뒤에 몇 경기 상당히 잘했는데 최근 또 한 3경기의 기록 보면은 정말 형편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겹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피츠버그 입장에선 괜찮은 부분은 케이시 스미스 선수가 이 선수가 백업 골텐더인데 이 선수가 최근 셧아웃을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머리 선수한테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어요. 네네. 내가 그래도 좀 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스미스를 믿고 갈 것이냐라고 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좀 안정적인 골리가 필요하지 않나. 영입을 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필요하지 않나. AP 옵션 그러니까 주전급 골리를 2명을 갖춰서 쓰는 요런 그림을 예전에 이제 피츠버그 2연패를 할 때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체제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현실입니다. 어쨌든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뭐 지금 뭐 정말 레인저스 같이 레인저스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팀인데 뭐 룬드크비스트를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좀 큰 움직임을 골텐딩 쪽에서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골텐딩만 어쨌든 보강이 되면은 피츠버그도 제 생각엔 컨텐더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네.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약점을 노출하고는 있지만 공격이 정말 워낙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움직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맨 머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까지 일단 분석을 주셨습니다. 피츠버그도 지금 디비전 5위인데 아까 콜로라도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비슷비슷해요 거기는. 1, 2위권하고 승점 차가 별로 안 나는 데다가 또 경기 수도 가장 적네요. 피츠버그가. 네, 반등의 여지는 좀 충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골리 문제 여기가 좀 해결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핫앤낫 총 5팀을 살펴봤습니다. 핫앤낫은 매주 계속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NHL 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돌아보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경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 일본 제이지 크레인즈의 2연전이 진행됐습니다. 주중 경기였고요. 11월 6일 화요일에 양팀의 시즌 3차전이 있었는데 오지글스 선제골, 크레인즈 연속골로 역전, 다시 이글스 동점골, 2대2로 결국 슛아웃까지 갔어요.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의 결승골, 오지글스가 최종 스코어 3대2 슛아웃승 재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이날 크레인즈가 슈팅 수는 8개 더 앞섰던 경기였는데 이글스 나리사와 유타 그리고 크레인즈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 골리 대결 펼쳤죠. 두 선수 모두 2실점. 오지글스 이날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선제골에 슛아웃 결승골 가장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크레인즈는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혼자 두 골 다 같은 그 도움 선수를 받았네요. 포타퍼프, 다카기 켄타 선수의 도움 받았습니다. 오지글스가 이날 승리, 승점 2점 추가하면서 하이원을 제치고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던 결과였고 크레인즈도 1점을 추가하면서 안양한라를 제치고 리그 선두를 재탈환했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지금 현재 크레인즈와 한라가 1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크레인즈가 올 시즌 3번째 1위에 올라섰네요. 한라는 지금 2번 1위를 했었습니다. 다음 날에 양팀의 시즌 4차전 경기 크레인즈가 1피리어드 초반 2골로 기선을 잡았고 오지글스 추격이 있었지만 다시 또 달아났던 엠티넷 골까지 더했던 크레인즈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 크레인즈 승리였고요. 이날은 오지글스가 슈팅수 8개가 앞섰는데 3골 차로 졌습니다. 크레인즈 드류 맥킨타이어 40세이브 1실점. 올 시즌 18경기 전경기 선발 출장하고 있어요. 올 시즌 리그 전체 골리 중에 가장 출장 시간도 길고 가장 슈팅도 많이 받았고 92.63% 세이브 성공률도 좋습니다. 이바노프, 맷 달튼 이어서 3번째 달리고 있네요. 오지글스 나리사와 유타 선수 나와서 29세이브 3실점 패배했습니다. 크레인즈는 이날 1, 2, 3, 4라인 고르게 득점에 가담이 되면서 총 11명의 선수가 1포인트씩 가져갔고요. 양팀의 이번 2연전 1승 1슛아웃 패 승점 4점 크레인즈가 근소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올 시즌 전적에서도 2승 1슛아웃 패 1패 크레인즈가 또 앞서가게 되는 그림이 됐네요. 크레인즈와 오지글스 2연전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일본도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를 나갔는데 요 두 팀 선수는 다 빠졌습니다. 예. 당연히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빠졌고요. 뭐 사실 경기 자체는 굉장히 뭐 두 팀 다 호각이죠. 왜냐하면 두 팀 다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도 지금 4점 2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오지글스에서 좀 아쉬운 점은 지금 라인을 좀 바꿨어요. 콤보를. 포르제 선수와 베테랑 2명을 묶는 쿠지슈에이와 오바라 다이스케를 묶는 요 지금 좀 변칙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그런 지금 조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에치고 타카하시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강점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속도 부분에서 이 3명을 묶으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팀이 몇 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확실하게 좀 쓰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좀 변칙적인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준 전략 자체가 크레인즈 상대로는 그렇게 잘 안 먹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 골리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맥킨타이어라는 확고한 넘버원 골리가 있는 크레인즈와 그렇지 않은 뭐 오진 지금 사실 나리사와와 최근에 나리사와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출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리사와 오노다라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조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지글스가 최근 5경기 일본 팀만 상대했는데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고 있어요. 1슛아웃승 4패. 하위권 탈출이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오지가 사실 생각보다 승점을 너무 못 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지도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입 자체도 괜찮았고 전력 자체도 좋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권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좀 상위권 플레이오프 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작년에 파이널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가중 요소가 있었는데 골텐딩의 부진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겹치면서 그리고 좀 라인 조합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좀 오바라 쿠지의 좀 부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오지가 경기가 제일 적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 경기가 좀 적은 편입니다만은 뭐 그래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부진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그 절반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부터는 좀 많이 잘해야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편 크레인즈는 이번 이 2연전까지 16일간 8경기 바쁜 일정이 끝났고 2주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8경기 성적 보니까 8경기 24점 중에 15점을 가져갔어요. 현재 18경기 가장 먼저 정규리그 절반 반환점을 돈 상태인데 현재 그들의 위치는 선두입니다.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의 시즌이 계속 되고 있네요. 예, 충분히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레인즈 좀 그래도 한 상위권은 갈 것 같지만은 한 2, 3등 정도? 제일 이제 최선이. 그런데 물론 뭐 다른 팀은 아직 반환점을 안 돌았지만 지금 어쨌든 최상위권에 가까운 성적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을 안겼다는 부분이 포타포프, 트루흐너 선수와 같은 영입 그리고 맥킨타이어 이런 선수들 영입 같은 부분이 잘 됐고 그리고 좀 대학 무대 때 잘했던 선수들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나카지마 쇼고 같은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들도 성장을 이뤄내면서 공격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강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천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의 3연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시리즈가 오늘 저희 뭐 이야기에도 메인이죠. 11월 8일 양팀의 시리즈 첫 경기, 양팀 시즌 3번째 대결이었습니다. 경기 일단 쭉 정리를 해드리면 1피리어드에 대명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 선제골 나왔고 대명이 2피리어드에 20초 간격으로 브렛 파넴, 브라이언 영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3대0 앞서 나갔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 하이원이 스타체프 선수 골로 추격을 했는데 바로 1분 뒤에 이 추격을 뿌리치는 대명 이성진 선수의 골이 나왔고 마지막에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의 추가골까지 최종 스코어 5대1의 대명 킬러 웨일즈 승리였습니다. 이날 슈팅수는 35대17 하이원이 2배 이상 앞섰어요. 매 피리어드 하이원이 슈팅수는 더 많았고 특히 3피리어드에 18대5 많이 앞섰죠. 근데 결국 스코어를 줄이지 못했어요.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34세이브 1실점 하이원은 토마스 듀바가 나와서 12세이브 5실점하고 교체 아웃되는 또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고요. 토마스 듀바도 올 시즌 뭐 전 경기 선발 풀타임 소화하다가 이날 처음으로 교체 아웃되는 장면이었고 항상 세컨골루의 이름을 올렸던 크로이와 요시히로 선수가 교체 출장해서 약 9분 정도 소화하면서 이 경기가 크로이와 선수의 아시아리그 데뷔전이었습니다. 대명은 테스트위드 선수가 선제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이용준 선수가 이날 도움 3개 올렸어요. 앞선 11경기 도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날 좀 많이 올렸고요. 브렛 파넴 선수 파워플레이에서 결승골 이성진 선수가 팀의 4번째 골 6경기 만에 또 골 추가하면서 시즌 2호 골 신고했습니다. 또 브라이언 영 선수가 14경기 만에 시즌 첫 골을 올렸는데 대명 이적 후 첫 골이에요. 지난 시즌에 21경기에 한 골도 없었는데 하이원 시절 이후에 2016-17 시즌 2년 만에 오랜만에 브라이언 영 선수가 또 골을 올렸고 또 기념폭을 챙긴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대명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이날 도움 1개 추가하면서 또 이날 경기 특별했던 게 아시아리그 통산 300경기 출장 달성 경기였습니다. 300경기를 기념해서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의 인터뷰가 이날 진행이 됐는데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고요. 한편 하이원은 로만 류드친이 3경기 만에 라인업 복귀했고 오세안 선수는 계속 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프리블레이즈전 2연전 포함해서 이번 3연전 다 오세안 선수는 결장했어요. 하이원 이날 라인업 보면은 지난 고양 2연전 때 그때 기억해보면 외국인 선수들 1, 2라인에 다 몰아넣는 그런 라인업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와는 다르게 좀 분산 배치를 했더라고요. 국내 선수, 외국인 선수 새로운 라인업이었고 이 라인업 자체는 올 시즌 공격만 봤을 때는 올 시즌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라인 구성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박종수 선수가 1라인에 갔다든지 김영준 선수 4라인 3라인에 염정현 선수 들어가고 또 2라인 류드친 권태한 스타체프 이 조합도 올 시즌 처음 나오는 조합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35개 2배 이상 슈팅을 때렸는데 한 골. 이 한 골도 파워플레이 또 직후에 이어졌던 기회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대명이 날 승리 3연승
팀 역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 가져갔습니다. 11월 10일 토요일에 양팀의 네 번째 대결이 있었는데요. 대명이 프롤로프 선수 선제골로 또 1피리어드 앞서갔고요. 3분 뒤에 추가골 나옵니다. 스키 유타. 그리고 25초 뒤에 바로 테스트위드 골. 1피리어드 3분 사이에 대명 3골을 몰아쳤어요. 이때부터 뭐 기선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3피리어드 거의 종료 1분 전에 하이원이 파워플레이에서 스타체프 선수 한 골 만회했고, 근데 또 곧바로 이호성 선수 MT넷 골이 나오면서 최종 스코어는 4대1 대명 킬러 웨일즈가 또 승리했습니다. 이날 슈팅수는 한 개 차 비슷했고요. 알렉세이 이바노프 26세이브 1실점. 하이원의 선발 골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쿠로이와 요시히로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데뷔 첫 선발 출장. 2경기 연속 출장이 됐는데 결과는 12세이브 3실점. 1피리어드 11분 만에 3실점하고 교체 아웃됐어요. 토마스 듀바가 바로 나와서 나머지 한 47분을 소화하면서 실점 없이, 추가 실점 없이 듀바가 버텼습니다. 이날 쿠로이와 요시히로가 처음으로 선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도였을까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뭐 전날 실점이 있었으니까요. 네. 예. 듀바가요? 그쵸. 네. 전날은 아니고 전전날이었죠. 네. 저는 그 블레이즈가 얼마 전에 기용을 했었잖아요. 하시모토 선수를 기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 쇄신용 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는 최악으로 나왔지만요. 네. 지금 뭐 어쨌든 하이원이 최근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고, 그리고 지난 경기도 사실상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뭐 이번 대명 3경기를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명이.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지금은 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해. 네, 선수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그걸 경각심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용이 아닌가 프리블레이즈전 2연전 원정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휴식기가 좀 길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듀바 골리가 나와서 실점이 첫 경기에서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쵸. 뭐 분위기 쇄신 및 듀바한테도 한 템포 쉬어가게끔 그죠. 하는.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크로이아 골리가 이런 상황에서 크로이아 골리에게 중책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인 거는 맞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키 골리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글쎄요. 지금 와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골리에게 풀타임을 맡길까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초반에 이 친구가 뭐 초반부터 굉장히 잘 풀어내고 경기를 안전하게 마무리를 매조지으면은 예, 그만큼 세컨 골리에 대한 신뢰도가 더 쌓이고 확보가 되는 과정이니까 좋은 거고, 아니어도 뭐 듀바 골리가 후발주자로 나와서 메꿔주고 공격 뭐 첫 게임에서 공격 수가 뭐 슈팅 수가 그만큼 나왔고 골이 안 터졌다 뿐이지 공격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뭐 하이원 입장에서 이길 만한 경기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 예. 근데 뭐 지금 놓고 세 경기를 다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1차전은 아닌데 그러네요. 예. 결과적으로 크로이아 선수가 너무 일찍 물러나게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2경기 연속 20분 뛰었나요? 10분 넘게 되게 뛰었죠? 궁금했었잖아요. 크로이아 요시히로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인상 받으셨어요? 근데 이미 웜업할 때나 뭐 훈련할 때 봤을 때는 글쎄 아시아 리그에 당장 투입되기에는 아직은 좀 경험이란 아니면 뭐 폼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 한제이 골리가 더 세컨 골리로서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었는데 그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이번 경기 결과였네요. 네. 근데 사실 쿠로이아 선수에게 지어진 짐이 사실 너무 무겁기는 했죠. 어떻게 보면은 타이원 입장에서는 대명전은 좀 지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작년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명이랑 할 만한 경기를 펼쳤잖아요. 우세했었죠. 또 우세했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좀 지지 않고 싶은 경기일 것 같은데 그 전날 패배,
그리고 좀 분위기전환 카드로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신인 골리에게는 좀 무거운 짐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실력적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좀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게임 많이 기운 상황에서 교체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판단하긴 그렇지만은 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두 번째 경기에서만 그냥 요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못했죠. 예, 잘 못했죠. 자, 양 팀의 시리즈 두 번째 경기 이야기를 기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또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시즌 5호 골. 최근 5경기에서만 4골 몰아치는 모습이었고 이호성 선수도 MT넷 골로 시즌 첫 골. 통산 2호 골입니다. 이게 2년 1개월 만에 오랜만에 또 골을 기록했어요. 대명 이날 2경기 연속으로 4개 라인 보르게 골이 나오는 또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대명 킬러 웨일즈 정종현 선수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 도움 1개, 시즌 4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정종현 선수를 수훈 선수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훈 선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국내 선수 중에 누구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유독 중계할 때 오광식 해설위원이 칭찬을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정종훈 선수였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경기 한 3-4경기를 놓고 봤을 때 뭐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플레이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또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인상이 있어서 뭔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왔을까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게 됐었고요. 좋은 내용이었죠. 일본 원정을 다녀와서 생각의 변화가 좀 있었다. 그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나온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업로드된 인터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원은 키릴 스타체프 선수가 2경기 연속 팀의 유일한 골을 기록했는데 이 선수도 벌써 이제 시즌 2자릿수 골에 진입을 했어요. 골 랭킹 4위. 5경기 연속 골이었습니다. 이날. 애매했죠? 사실은 이제 파이올의 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했었는데 거의 다 들어간 거 그냥 툭 갖다 댄 거였거든요. 네. 5경기 연속골. 5경기에서 6골. 근데 6골 중에 5골이 파워플레이에서 나왔다라는 점도 눈에 띄어요. 네. 하지만 이제 확실히 그런 골 냄새를 잘 맡는 공격수임은 확실한 거는 이번 시즌에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이 두 번째 경기에서 또 공격 1, 2, 3, 4라인 다 바꿔서 나왔는데 결과는 또 파워플레이 한 골에 그쳤고 이 라인업은 다음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도 똑같이 가동이 됐습니다. 대명이 시즌 4차전 이기면서 4연승 결국 이뤄냈습니다. 팀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 창단 첫 4연승 기록을 했습니다. 찬스를 제대로 살리는 모습이었고 참 하이원이라는 팀은 대명에게 수많은 첫 기록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팀 창단 첫 승, 첫 연승, 최다 점수차 4골차 승리, 한 경기 최다 득점 8골 넣고 넣었던 승리, 첫 3연전 시리즈 수입도 있었고 첫 3연승도 있었고 연장승도 있었고 첫 개막전 승리, 홈 개막전 승리, 이번에 4연승까지. 정말 대명의 팀 첫 기록은 다 하이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팀이 지금 되고 있어요. 대명이 이날 4연승으로 4위로 또 한 단계 순위도 올라갔던 결과였습니다. 어제 11월 11일 일요일 양팀의 세 번째 대결이 있었습니다. 시즌 5차전이었고요. 이날은 하이원이 세르게이 파이올 선수 선제골로 먼저 앞서갔는데요. 대명 맨 멀리 선수의 동점골. 앞선 그 선제골 실점에 약간 실수가 있었죠. 만회하는 동점골을 터뜨려줬고 이 피리어드 초반에 파워플레이에서 브렛 파넴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역전이 됩니다. 3피리어드 1분 42초 전에 프롤로프 선수의 쐐기골이 더해졌고 최종 스코어는 3대1. 대명이 마지막 세 번째 경기마저 정규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이날 슈팅수는 하이원이 3개 앞섰고 대명 이바노프 선수 36세이브 1실점, 이번 3연전 96세이브 3실점. 세이브 성공률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 선발로 복귀해서 31세이브 3실점했고요. 대명 브렛 파넴이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이번 3연전 2골 2도움 했네요. 3경기 모두 포인트 올렸습니다. 대명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는 시즌 12호 골을 넣었는데 프롤로프도 5경기 연속 골을 이어갔고요. 최근 7경기만 보면 8골 3도움.
이러면서 한라의 빌 토마스, 아이스박스 요나스 알레네와 함께 지금 골랭킹 공동 선두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했죠. 네,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의 인터뷰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만나보시고요. 대명 이영준 선수는 프롤로프 선수 5경기 연속 골에 또 다 5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9경기 보니까 2골 10도움. 최근 9경기 중에서 한 경기 빼고 다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이영준 선수고, 또 같은 라인이죠. 스위프트 선수 이날 도움 1개 추가하면서 스위프트도 최근 9경기 3골 10도움. 어마어마합니다. 스위프트 선수가 1도움 추가하면서 통산 51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아이스박스의 사이토 타케시를 넘어서서 아시아리그 통산 최다 포인트 1위로 올라서는 포인트였습니다. 아이스박스 사이토 타케시도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다 보니까 아마 두 선수 간의 또 통산 포인트 1위 경쟁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양팀의 이번 3연전이 결과적으로 3승 승점 9점, 대명이 완벽한 수입,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야, 완전히 극명하게 양팀의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번 3연전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전 모든 부분에서 대명이 앞섰고 그 결과가 승리이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선수들의 경기를 진행하는 능력, 그리고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수 기용 능력,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두 다 대명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대명은 그전 시리즈부터 블레이즈 시리즈 일본 원정 무렵부터 1, 2, 3라인 공격 밸런스가 확실하게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은 3라인에 테스트 위드를 배치를 한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은 테스트 위드 선수가 어쨌든 국가대표에 들어갈 만한, 항상 이름을 올릴 만한 그 정도의 능력과, 어쨌든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스크린 선정 이런 능력과 덩치를 살린 이런 능력 같은 게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 3라인이 테스티 선수를 커버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상대방의 약점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강점, 이런 부분이 맞물려져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영준 선수를 프롤로프와 스위프트 요 두 선수와 묶은 이 결정 역시 상당한 실효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1라인이 잡혔고 3라인에도 테스티드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2라인은 멀리스 키파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막기가 여간 어려운 조합이에요. 이제 파넴 선수가 워낙 원타이머를 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파워플레이에서도 도움이 되는 선수고, 네. 그리고 이 라인에서도 뭐 스즈키 선수의 활동량이 커버가 되고 멀리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이런 부분도 1, 2, 3라인이 완벽하게 딱 잡히고, 그런데 지금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경기마다 라인업을 계속 바꾸고 있고, 근데 그런 전략까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처럼 그냥 아예 러시아 애들 선수들 다 묶어버리고 다 같은 유닛으로 나오고 이런 전략을 또 변칙 전략을 좀 썼으면은 오히려 이 경기에서 먹히지 않았을까, 먹히는 경기가 한 경기 정도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좋았던 좀 분산하는 전략을 했는데 그 어느 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슈팅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기는 분명히 나왔죠. 그런데 뭐 3대0 이렇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슈팅 몇 개 더 이제 좀 더 허용하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공세적인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또 슈팅에서 차이 많이 난 부분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하이원 입장에서 또 아쉬운 부분은 골리 기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이어 선수를 2차전에 기용을 했어야 했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의문이 나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라인 매치업에서의 좀 실패, 그리고 골리 이렇게 전 이거 보고 예전에 이제 그 디비전 1A 때 일본이 우리나라 상대로 그 히토미슌이라는 골리를 쓴 그거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날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기용이다라고 지금 결과도 말해주고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지금 대명이 훨씬 더 잘했다. 그리고 그 방점을 찍었던 선수는 이방호프 선수예요. 확실히 하이원 선수들은 그래도 러시아 선수들이 주축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의 공격에는 역시나 또 러시아 내성이 스타일은 있어요. 편하다. 그냥 편한 게 느껴지는 게
기록으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사실 이번 3연전은 대명이 앞섰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명의 완승에 대한 분석 들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시몬 드니 선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불구하고 네. 박인철 PD님. 저는 이제 3연전 마치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은 두 팀의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디테일함이나 세밀한 부분에서의 극명한 차이가 경기 결과를 이렇게 극명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골을 결정짓는 상황, 뭐 리바운드 났을 때 골을 결정짓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수비할 때 PK 할 때에서 골리를 커버해주는 디펜스나 포워드들의 뭐 그런 커버리지라던가 그런 세밀한 부분, 그리고 뭐 2대1 찬스, 뭐 브레이크어웨이 그런 찬스 부분에서도 뭐 골리의 선방도 확실히 중요하긴 하지만 공격수들의 그런 매조지은 능력의 차이가 좀 많이 두드러지게 비교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전방 압박을 해주고 뭐 또 상대 수비의 턴오버를 유도하고 이런 장면들은 두 팀이 상당하게 닮아 있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던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명 킬러 웨일즈의 각 라인마다 그런 선수들이 요소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테스테이드 얘기가 나왔지만 테스테이드가 그렇게 수비 능력이나 활동량이 많은 선수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뭐 이용준 선수나 이봉진 선수가 라인메이트 역할을 해주면서 특히 이용준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커버를 많이 해주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특히 네. 그리고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면 킬러 웰즈 디펜스 선수들 뭐 브라이언 영이라던가 서영준 등등의 선수들, 디펜스 선수들이 공격 가담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런 장면에서도 공격수들이 그런 수비 자리를 커버해주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었고 해서 어느 정도 라인 밸런스가 갖춰지니까 그런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들을 펼쳐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커버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좀 팀이 이제 좀 팀다워지는 그런 좀 강팀의 면모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고 하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없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컸었고 개인적으로는 브레파넨 멀리 스즈키 라인의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격력의 살아남이 대면 킬러 웨일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리딩하는 능력을 좀 갖추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은 테스트웨이드나 스위프트는 아직까지는 그 폼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더 올라와야 느낌은, 됩니까? 계속 들고 있거든요. 아직. 충분히 더 올라와야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이긴 애초에 하죠. 영입을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영입을 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들고 있거든요. 이번 네. 시리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더 올라와야 되고 더 폭발적인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하락세인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사실 그 두 선수 급이면은 경기당 1포인트 정도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구단에서. 그 전에 한 게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근데 뭐 올림픽 최근에는 1포인트 이상 하고는 있어요. 올림픽 이후로 이제 뭐 동기부여라던가 아니면은 뭐 몸 관리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이도 들고 하면서 하락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개개인의 선수들의 능력에 의존을 해서 폭발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라인메이트들이 지금 곳곳에 요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밸런스가 잘 갖춰졌구나. 이제는 좀 안양알라처럼 이제 좀 맘 편히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생겼구나라는 부분에서 지난 과거 창단했을 때부터 좀 지켜본 입장에서는 굉장한 변화가 됐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이 새삼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두 분 말씀 주신 거를 토대로 기록적으로 조금 보태보자면
라인이 대명이 지금 1, 2, 3, 4이 안정화가 되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 라인이 안정이 시작됐던 거는 돌이켜보면 인천에서 있었던 한라전 2연전이었어요. 그게 이제 최근 9경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1라인이 지금 뭐 경기당 4포인트 이상을 해주고 있고 2라인 파넴 멀리 유타 이 라인도 지금 경기당 2포인트 넘게 해주면서 1, 2라인이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봉진, 이용준, 테스트위드 3라인이 또 있고 심지어 4라인까지 이성진, 김연겸 선수 심심찮게 지금 득점에 가세가 되면서 보조 득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 9경기만 봤을 때는 그 이전 7경기보다 득점력이 2.5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최근 9경기 3.67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는 또 이번 3연전 보면서 대명이 강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단시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연속골로 흐름을 툭 잡아버리는 이런 부분 이거 정말 강팀들이 흔히 보여주는 그런 능력들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 나오기 시작했구나. 또 승리로 가져가는구나. 그 부분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명이 또 올 시즌에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올 시즌 16경기 만에 10번째 정규승을 올렸어요. 지난 시즌 28경기에서 정규승이 8승이었습니다. 리그에서 8팀 중에 가장 적은 정규승이었는데 올 시즌에 이미 지금 10번째 정규승이고 상위 5개 팀 중에서는 가장 적은 경기 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정규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즌 기억들 나시겠지만 얼마나 연장을 많이 치렀습니까 대명이. 지난 시즌에 연장 경기 8팀 중에 가장 많은 9번 3경기에 한 번 골로 연장을 했어요. 연장 비율이 32.1%네요. 근데 올 시즌 16경기 했는데 연장 한 번밖에 없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지난 시즌은 힘은 힘대로 빼고 어려운 경기하면서 승점은 승점대로 손해보고 했다면 올 시즌에는 뭐 전력이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뭐 골탱진도 좋아지고 수비력은 더 좋아졌고 지금 최소 실점 1위죠. 확실히 그런 걸 토대로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승점을 잘 쌓아가면서 어느덧 지금 이번 시리즈 결과로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 뭐 상위권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궤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명이 창단 첫 5연승 질주했는데 5연속 정규승입니다. 팀 최다 연승 신기록은 계속됐고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던 이번 3연전. 사할린 개막 3연전 2승 1패 했을 때 2위였는데 2달 만에 2위로 올라 다시 복귀를 했어요. 하이원은 이번 3연전 3패 승점 0 7위까지 내려앉게 됐고 5위와도 승점이 11점 차로 벌어지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네요. 하이원을 잠깐 보면 최근 뭐 여러 가지로 안 되는데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최근에 보면 국내 선수들 득점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괜찮았었는데 다시 또 가담이 안 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최근 8경기 13골 넣었는데 12골이 다 외국인 선수들끼리 골도움을 기록한 득점이에요. 자, 국내 선수들 득점 가담 가세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팀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여기에 지금 오세환 선수 5경기 결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이원 쪽에서는 어떤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뭐 러시아 선수를 다시 묶는 방법도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 변칙적인 전략으로 이제 그런 전략이 기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건데 지금 하이원 같은 자치 여러모로 참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참 이런 때 쓰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워플레이 아니면 딱히 지금 득점 루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최근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득점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는데 파워플레이 1라인을 보면은 다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러시아 선수들 4명과 말럼 선수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득점 나올 게 여기밖에 없네. 여기만 막으면 되는데 뭐 파워플레이 한 골 정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번 스트링스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기니까 이런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건데 라인 작업을 조금 더 깔끔하게 짠다든가 아니면은 뭐 매치업이나 부분 좀 더 좀 세부적인 경기 운영 부분에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쓸 수 있는 수는 다 쓰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러시아 선수들이랑 외국인 선수들을 한라인에 묶어봤다가 그게 좀 시료를 거뒀는데 한라의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약간 분산을 했는데 또 그거에 또 분산을 한 거는 분산한 대로 또 처음에는 조금 이제 성과가 나더니 그 뒤에는 또 성과가 안 나는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예 예측을 못하게
상대방에 맞춰서 이번 경기는 아예 러시아 애들을 묶어서 놔도 되겠다. 아니면 이번 경기는 아예 분산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박기철 PD님 하이원 쪽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어떤 얘기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수 보강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러시아 선수들을 더 보강을 하는데 뭐 공격은 지금 상황에서 보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디펜스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 디펜스 보강만 이루어지면은 공격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1, 2, 3, 4 라인의 라인 밸런스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시리즈였거든요. 네. 뭐 라인 조합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말 두 경기에서는 그렇게 그래도 심각하다라는 인상을 못 받았거든요. 나름의 경기를 좋게 펼쳤고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역습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스 메이킹이 잘 이루어졌는데 골이 안 터졌던 그런 경기였다 보니까 네. 뭐 라인은 뭐 지난 일본 원정 이전에 그때의 그런 라인 구성 내지는 이번 지난 주말 두 경기에서 2차전, 3차전에 있었던 그런 라인 구성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디펜스 보강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 보강. 네. 이 일단 그러니까 해결책이다. 지금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선수 보강 해야죠. 네. 그게 러시아 선수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뭐 외국인 팀은 없으니까요. 네. 네. 자, 대명과 하이원의 3연전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선수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명이 이번 시리즈 중에 새로운 또 신인 선수를 발표했는데 이종민 선수 11월 9일에 등록이 됐고 보도자료는 10일에 나왔고요. 11일 일요일 시리즈 세 번째 경기에 4라인 윙포워드로 데뷔전까지 치렀어요. 이 선수 프로필을 보면 1998년 12월생 아직 만 20살이 되지 않은 만 19살 181cm 88kg의 체구고요. 경복고 졸업하고 연세대 2학년인데 중퇴. 인천 출신의 캐나다 4년 아이스하키 유학을 했다고 또 소개가 됐어요. 올 시즌 대명의 14번째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고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리죠. 한라 전종훈 선수가 기존의 국내 최연소 선수였는데 전종훈 선수 제치고 아시아리그 국내 최연소 선수로 등록이 됐습니다. 인터뷰까지 이제 인터뷰는 데뷔전 하기 전에 토요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데뷔를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미리 한 거였고요. 네. 작년에도 정종현 선수나 이현 선수 등록하자마자 했었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박민규 선수랑 동갑 내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일이 더 늦어서 최연소가 됐고 이종민 선수 뭐 인터뷰 그리고 데뷔전 보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의욕적이었으나 좀 더 필요하다. 의욕 갖고는 안 되는 게 아시아리그 무대이고 지금 대학 레벨과 아시아리그 레벨의 갭도 볼 수 있었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인상적인 터치나 뭐 공격 돌파 이런 부분들은 한두 장면씩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뭐 수비부터 해서 라인메이트들과의 호흡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모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이렇게 실업 무대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의 하키 인생에서는 조금 더 젊을 때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용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명 자체가 굉장히 좀 배울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칭 시스템도 그렇고 뭐 좋은 멘토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이 어린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좀 하키 선수라는 인생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더 어릴수록 성장이나 이런 폭이 더 커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도 좀 앞으로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종민 선수 이현석 기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인터뷰 때도 본인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명을 선택을 했다. 대학 졸업장 대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학 아이스하키의 현실을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직관하시면서 많이 보고 느끼셨을 건데
경기 수도 경기 수고 팀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하키 선수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로 아이스하키를 이용해서 대학에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선수로서 용감한 선택,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좀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뭐 야구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망주들은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프로모대로. 아이스하키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실력을 키우고 선수로서 성장을 해 나가는 데에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현실로서는 실험 무대만큼 가장 좋은 건 없죠. 특히 그리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비단 뭐 대면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종민 선수 본인도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렸는데 저는 대명도 큰 결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선수를 시즌 도중에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거는 이것도 이채로운 영입이기도 한데 4라인 경쟁은 엄청 빡빡해지죠. 치열하죠. 그런데요. 매 경기 바뀔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대명 킬러이즈 이종민 선수의 활약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잠시 후에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현재 순위는 크레인즈가 1위, 대명과 한라가 2위, 3위, 승점 경기수 똑같습니다. 아이스벅스가 4위인데 1위부터 4위까지 4점 차, 얼마 차이 없어요. 5위 사할린이 26점, 1위와는 8점 차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6, 7, 8위가 뒤로 좀 쳐져 있죠. 오지글스가 16점, 하이원이 15점, 프리블레이즈가 12점. 정규리그 어느덧 절반이 끝났습니다. 올 시즌. 근데 대명이 가세를 하면서 상위 5개 팀 지금 5강구도 형국으로 그림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번 주 시리즈 2개가 있는데요. 먼저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오지글스의 3연전 11월 15일, 17일, 18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아이스벅스가 올 시즌 오지글스 상대로 3전 전승 중입니다. 슈다우승 한번 포함해서. 이번 3연전 끝나면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6라운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아이스벅스가 요코하마 집결전 2경기 다 이겼고요. 팀 역대 최다 연승 8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10연패 했던 프리블레이즈전 없이 8연승을 달성했다는 점. 13년 만에 팀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스벅스가 8연승 시작과 끝의 상대가 바로 오지글스였어요. 이번에 다시 만납니다. 팀 최다 연승 기록 8연승으로 끝날 거냐, 9연승, 10연승, 12연승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주목되고요. 아이스벅스의 새 러시아 선수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르템 도로페예프 선수. 그 11월 4일 일요일 오지글스전 또 결승골을 터뜨렸다고요. 들어오자마자 2경기 만에 결승골. 팀의 8연승 신기록에 기여를 하면서 여기도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스벅스 최근 8연승. 평균 4.38 득점에 1.86득점.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어느덧 뭐 리그 최다 득점 1위 팀이 돼버렸고 최근 8경기만 보면 대명보다도 실점률이 낮습니다. 뭐 그 중심에는 1라인, 3라인이 있는데 테라오 히로미치, 테라오 유리, 후루아시 마쿠로의 1라인, 또 요나스 알란네와 이야모토 카즈마가 버티는 3라인. 어마어마한 지금 포인트 행진. 테라오 유리 선수 최근 4경기에서만 11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고 오지글스는 분위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안 좋죠. 요코하마 집결전 2경기 다 지면서 프리블레이즈에게는 10연패 탈출을 선물해줬고 아이스벅스에게는 팀 역대 최다 연승 8연승을 선물해줬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 지금 3전 3패인 또 아이스벅스와의 원정 경기라는 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승 1패로 벅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1패도 혹시나 이제 후쿠우지 선수가 안 나왔을 때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사실 3승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오지글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벅스 1라인조차 막기가 상당히 버거워 보이거든요. 게다가 골테인님도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벅스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감이신가요? 네, 니코매직 3번 다 이루어질 거 여기도 같고요. 수입 가능성이 솔솔. 네, 아마 이번 시리즈 뭐 지금 이번 시리즈 2개 시리즈가 있는데 이번 시리즈 뭐 다음 시리즈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자칫 지금
우승권에 있는 5개 팀이잖아요. 네. 되게 촘촘하게 붙어 있는데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플레이오프 티켓들이 다 팔리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죠. 자리만 남았을 뿐 예. 5팀은 결정돼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오지이글스의 3연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오지이글스도 힘들다고 봐야죠. 예, 사실 오지가 지금 3경기 더 4경기 더 하면 반환점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이겨야. 그래도 5위보다 승점이 낮아요. 그렇죠. 다 이겨도. 예, 그렇기 때문에 3경기까지 17경기 17경기 맞춘다고 하면은 지금 9점을 더해도 5강이 못 듭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오지는 지금 다 이겨야 돼요, 앞으로. 네.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뭐 8개 팀이 촘촘하다라고 해서 이번 시즌 재밌네 했는데 잘못하면 12월 들어갈 쯤에서 김 빠질 수 있어요. 네. 오지글스도 지금 4연승 이상이 필요한 네.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빅매치입니다. 11월 17일, 18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오후 5시에 안양 경기고 일요일은 오후 3시에 인천 경기라는 점이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양 한라대 대명 킬러 웨일즈가 2연전을 갔습니다. 지금 16경기 승점 31점 똑같이 2, 3위 두 팀이죠. 시점도 아주 제대로 만났어요. 지난 인천 2연전 대명이 2번의 정규승 한라 상대로 첫 연승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고요. 한라가 이번에 단단히 벼르고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대명이 벼르고 나왔다면 이번엔 한라가 그러지 않을까 싶고 한라 4할인전 3연승으로 일단 분위기 전환했고요. 대명도 하이원전 수입 5연승 양팀 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대명의 그때 1라인의 시작이었죠. 프롤로프 이영준 스위프트. 그때 한라전 2연전에서 6골 9도움을 1라인이 했었는데 한라가 과연 이 1라인을 막을 만한 어떤 대비책을 들고 올 것인가 좀 주목되고요. 또 아시아리그 최고 골리 대결 이바노프 대 맷 달튼 선수 세이브 성공률 1,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선수의 대결도 주목을 끌고 한라는 지금 상황이 국가대표 14명 선수가 유로 챌린지를 갔다 온 상황이고요. 김원중, 박우상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에도 결장이 예상됩니다. 한라가 2연전 지난번 2연패 서력할 수 있을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경기가 사실 인천에서의 경기는 대명의 그걸 이제 경기력 자체에서 저는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라가. 그런데 한라는 반전을 이루어낼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명이 한라전 이후에 그 라인 그 조합이나 유사한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한라전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원전도 마찬가지고 지난 일본전까지도 거의 굉장히 비슷한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답안을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답안을 낼 수만 있다면은 한라도 할만하긴 한데 여전히 답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인천과 굉장히 유사한 두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대명의 경기력이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명이 우세하지 않나. 1승 1패가 나올 것 같은데 좀 4점 2점 해가지고 나눠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4점이 대명입니다. 그래도 대명 쪽이 현재로서는 좀 더 우세하다라는 예상이시고요. 저는 1승 1패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1승 1패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5대5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5대5가 1승을 어디서 하느냐인데 각자의 홈에서 할 것인가. 네. 가장 최악은 상대 홈에서 하는 거. 분위기 어색하게. 서로 뻘쭘하게. 그런 광경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네. 궁금해지는 결과입니다.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고요. 저희 온더스포츠가 중계를 하죠. 토요일은 5시에 안양 경기고 일요일은 오후 3시에 인천 경기입니다. 네. 자, 저희도 중계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 시청, 또 관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대명과 하이원의 3연전 중심으로 해서 제작 업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한글 홈페이지 오픈한 거 또 방문 부탁드릴게요. al하키점.kr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72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유튜브,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도 온더스포츠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 박윤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